자, 안녕하세요. 2016년 병신년. 자, 좀 어음이 그런데요. 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올해 하시려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시작하셨으면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게끔 저도 최고의 강의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자, 올해 이제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있죠. 10월 30일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10월 29일인가 30일 날 시험 보실 건데 자, 그때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자, 해커스에서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종민입니다. 자, 한종민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동산 공법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 과목은 2차 과목에 있죠. 자, 중개사 시험이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시죠? 그중에 2차 과목 중에서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 과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시간이니까 일단 1월 달에 시험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앞으로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죠. 이 공법이 어떤 과목이고 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죠. 그래서 1시간 좀 더 돼요. 그 정도 시간 동안 우리 부동산법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총설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기본서 이 교재는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판서를 하죠. 필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또 필기하면서 그 수업하는 내용을 또 놓친단 말이에요. 설명 듣는 것을 놓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미리 강의 노트, 제가 판서하는 거, 필기할 내용들을 미리 노트로 만들어 갖고 자 자료로 다 올려놨어요. 우리 해커스에서 제 수업 들으시면은 강의 노트 다 해가지고 다운 받아 갖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노트도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 교재는 기본서하고 기본서가 이제 주 교재가 되죠. 기본서하고 자 부교재로서 강의 노트 2개 준비하셔갖고요. 나중에 요약집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서하고 강의 노트 2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강의 노트는 다운 받으셔갖고 개별적으로 좀 프린트 하셔갖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교시 이 부동산법 총설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우리 기본서에는 없어요. 기본서에는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노트에 써놨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은요, 자 3페이지에 1장 부동산법 총설 해가지고 자 그 파트가 우리 이제 공법 총설 부분이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강의 노트 그거 준비하셔갖고요. 그거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다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의 제목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 이런 과목이 있고요. 자,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 돼요.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자, 부동산은 민법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하고 정착물. 자, 정착물인데 그 중에서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은 건물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 자, 그 중에서도 본질적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라고 그러죠. 자, 부동산이 뭐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가 본질적인 거니까 이 부동산법을 토지공법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법과대학에서 4학년 되면은 토지공법 이런 과목이 개설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부동산 공법, 자, 토지공법인데 그럼 두 번째 공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 공법이라는 것은 공적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법이니까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럼 이 공법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서 자 사법이라는 게 또 있죠. 사법. 자, 사법이라는 것은 사사로 사자를 쓰는 거니까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그러죠. 즉 사적 관계에 관한 법,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사법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 1차 과목에도 민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민법 같은 자, 이 사법은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 즉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에 반해서 공법은 공적 관계에 관한 법. 그럼 공적 관계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일까요? 자, 우리 공적 관계하면은 한마디로 국가예요. 자,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에 관한 법, 이 공법입니다. 그럼 우리 사법에서는 저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개인하고 개인이 절대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개인과 개인은 절대적으로 평등해요. 그래서 이 평등한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공법 관계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절대 평등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평등하게 안 썼죠. 자, 국가가 더 위에 있어요. 국민보다 위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을 해요. 자,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하죠. 뭐 이런 행위는 하세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하려면 허가받고 하세요. 뭐 신고하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각종의 명령을 가하고, 자, 이런 명령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규제한다 그래요. 그럼 이 국민은 이 규제,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 이 한마디로 수직적 관계야. 국가가 위에서 명령하면 국민은 복종을 해야 되는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 규제를 가하는 법, 자, 이거를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부동산 공법이 각각의 단어들 말씀드렸으니까 이 합쳐가지고 이해하면 되죠.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한마디로 뭐 하는 법이냐?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들이 부동산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종의 규제, 명령을 할까요? 규제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맡겨두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죠. 저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파괴라든지 뭐 생태계 이런 것들 다 파괴하면서 이제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 앓는다. 또 이게 실제 이용 의사도 없으면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게 돼요. 자, 투기하게 되면은 땅값 이런 거 팍팍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난개발, 투기 같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 부동산, 토지에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갖고 오는 거죠. 규제를 도입해서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려고 그래요. 자, 난개발을 벌이니까 토지를 개발하려면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부터 받고 하세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규제를 도입하고요. 또 토지에 투기하니까 토지 거래하려면 허가부터 받고 하세요. 역시 토지 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서 역시 규제하는 거죠. 투기 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규제를 도입하고요. 그럼 이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그거를 우리가 공익이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그래서 이 규제를 가하는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부동산법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동산법은 자, 크게 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법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공법,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체계에 속하는 법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헌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형법이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 중에서 행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법은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행정법이고 특히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다 뭐 하는 법이냐? 규제하는 법. 그래서 우리 부동산법이 뭐예요 하면은 한마디로 규제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로 시작해갖고 규제로 끝나요. 만약에 국민이 이 규제를 어기게 되면 즉 위반이 있으면 처벌해버리죠. 뭐 징역형, 벌금형 이 처벌을 통해서 강제시키기 때문에 모든 규제법은 다 강행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국의 토지가 너무 넓어요. 전국 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각종의 규제를 가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지역을 놓고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이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공법은 규제법인데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냐? 계획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대한 계획. 이 계획을 국가가 만들어서 계획에 의거해서 규제, 제한합니다. 계획 제한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규제를 좀 더 우리가 유식하게 공용부담법이라고 그래요. 공용부담법. 자, 공용부담에 관한 법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자, 공용이라는 말은 공공의 목적을 얘기하죠. 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 이거를 공용부담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법률 용어 부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 부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쓴다고 그랬어요? 부담. 얼굴이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부담이라는 말 쓰죠.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부담하면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담이라고 그래요. 의무 부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담. 그럼 부담금.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부담금 하면은 국민들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부담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각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공용부담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공용부담이 우리 공법의 주된 논점인데 공용부담하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 공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용 제한, 공용 여기서 공용이라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자,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 그거를 공용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공용 제한에 관한 대표적인 제도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미리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어두시면 돼요.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 용도에 맞게끔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합니다. 이 제한을 하게 되고요. 자, 요거를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 그래서 공용 제한, 공용 제한이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주된 논점이요. 이 공용 제한이 거의 공법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거의 10% 정도 비중을 갖고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용 수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 수용. 그럼 수용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용. 자, 이런 공익사업이라고 그러죠.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요. 강제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도로를 설치하는데 도로 부지 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는 이 땅 안 팝니다. 그러면은 도로 설치 안 되죠. 그래서 이 도로나 철도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때는 이런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거를 수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내 땅을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팔아야 될 의무를 부과받는 거죠. 이런 강제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현금 보상이 조건이요.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자, 특히 우리 공법에서 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총 4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시설 사업이 있고요.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국민주택 건설 사업. 이 4가지 사업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사업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매년 역시 물어보는 주된 논점이 돼요. 수용. 그리고 세 번째로 공용 환지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 환지. 자, 환지라는 것은 토지 교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문과정 들어보신 분은 환지의 개념, 뭐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수 있죠. 자, 이 환지는 무슨 사업할 때 나왔을까요?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개발 사업하기 전에 토지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교환해야 될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환지라는 개념도 거의 우리 시험에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주된 논점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뭐 공용 환권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생략하고요. 이런 이제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주된 논점들이 오고요. 공용 부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죠. 자,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한다. 그거를 공용 제한. 또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팔아야 된다. 수용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자, 이런 이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서 토지 교환 의무, 환지까지 이런 것도 우리가 주된 논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 우리 공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면 자, 행정법이고 규제법이고 근데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계획. 각종 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죠. 그리고 이런 규제를 다른 말로 공용 부담이다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 노트 3페이지 한번 보고 확인할게요. 자, 제가 수업하는 순서는 먼저 제가 설명부터 해요. 필기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교재 가지고 확인시켜 드려요. 뭐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별표도 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할 때는 잘 들으시면 되고요.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그때 이제 교재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부동산 공법의 의 이렇게 써 있죠. 자,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다. 자, 총체라는 것은 모든 걸 얘기한다. 그 얘기죠.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다 우리가 묶어가지고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바로 1번에 부동산. 자,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인데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은 뭐라고요? 건물.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그 중에서도 본질적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공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공법적 규율. 자, 공법적 규율이란 국민 전체 이익. 자, 이걸 우리가 공익이라고 그러죠. 공공복리. 공익을 위해서 자,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인, 즉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자,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서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 규제를 가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법은 한마디로 규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키워드는 규제입니다. 규제법.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자, 표 박스 밑에 자, 동그라미 1번은 행정법, 동그라미 2번은 규제법, 그리고 3번은 계획법. 뭐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린 것들 쭉 써놨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공용부담법까지 자, 쭉 제가 말씀드린 것들 써놨는데요. 그 제목 정도 보시면 돼요. 땡땡 해가지고 쭉 제가 설명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칸 채우려고 써놓은 거니까 그냥 타이틀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네 가지 공법의 성격에서 자, 우리가 공법은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자, 행정법이니까 행정청이 주어가 된다 그래요. 행정청이 한마디로 국가입니다. 또 규제를 가하는 주체,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주체도 누굴까요? 행정청, 국가가 돼요. 또 계획을 만드는 주체도 누가 돼요? 국가, 행정청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공법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국가입니다. 이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국가가 주인공이고 절대 국민은 우리 공법에서는 주인공,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민법하고 좀 달라요. 우리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다 주어가 돼요.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을 사고 판다, 매매한다 그러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그럼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주어가 돼서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개개인이 주인공이 돼서 이런 사적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민법이다. 즉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가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하면은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죠. 그냥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법은 절대 국민이 주어가 아니에요. 개개인이 주어가 아니고 누가 주어가 된다고요? 국가, 행정청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누구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국가 같은 행정청부터 알아야 돼요. 행정청을 모르면은 절대 우리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노트의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에 자, 행정청의 위계질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행정청의 위계질서. 자, 위계질서는 상하가 있다 그죠? 상급, 하급, 위계질서. 이게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데 이 행정청을 모르고는 절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법은 처음 시작할 때 이 행정청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요. 이거 끝까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행정청이라는 것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 그럼 그거 참조하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정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다른 말로 행정기관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자,
자,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청이다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국가가 있습니다. 자, 국가를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럼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 즉 중앙행정처 하면은 자, 국토교통부를 얘기해요. 국토교통부. 우리 행정부서가 국토교통부만 있는 거 아니죠. 뭐 기획재정부, 교육부, 뭐 여성가족부, 여성분들 많으시니까요.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뭐 환경부, 노동부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행정부서가 15개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 즉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한마디로 어디냐? 국토교통부가 돼요. 국토교통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가 곧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 부에 이제 장관들 있죠. 이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법에서는 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장관을 다른 말로 국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정확하게 이름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자, 요 이제 앞으로 줄여가지고 교통자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냥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불러요. 국토부 장관. 근데 국토부 장관도 필기할 때는 또 5글자나 되니까 더 줄여요. 국자 따고요. 장자 따갖고 국장. 자, 이렇게만 부를게요. 국장. 자, 필기할 때 국자 이렇게 쓰면은 누가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곧 누구다? 국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국가가 있어요. 중앙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행정청이다라고 합니다. 지방행정청.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자체. 줄여갖고 지자체. 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일단 행정청 하면은 국가와 지자체를 얘기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자, 요 두 개를 행정청이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광역. 넓은 지역이죠. 광역지자체다라고 해서 저 일단 서울특별시 있습니다. 특별시.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도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요.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두 개가 더 있어가지고 총 5가지가 돼요. 이 5가지를 우리가 광역지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광역지자체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이 5가지를 얘기하고요. 자, 우리 법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5개를 다 써줘요. 그런데 이 5개 다 써주려면은 길어지죠. 법조문이 길어지니까 항상 줄여가지고 생략해갖고 써요. 그러면 이 5가지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뒤에 글자 따니까 다 뭐가 돼요?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이 5가지 광역지자체를 줄여가지고 시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시도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와요. 시도하면은 정확하게 5가지. 자, 뭐가 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를 얘기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용어를 쓰기 위한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 시도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시도의 장을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자 이렇게 안 부르죠. 도는 도지사, 또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5명이 돼요. 이 광역지자체장이 5명이 되고요. 자, 그럼 광역지자체장은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줄여가지고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에서 시도지사 이렇게 쓰고요. 자, 요 시도지사라는 말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제일 많이 언급이 될 건데, 자, 시도지사 하면은 5명을 얘기한다. 누가 있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묶어가지고 시도지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또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할 때는 이 5명이구나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시도지사.
자, 그리고 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요 두 개는 이하에서는 다 가로 묶어가지고 생략해 버릴 거예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 특별자치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자치하는 시, 특별히 자치하는 도, 자, 이 두 개가 새로 출현해가지고 아주 이게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시험에서 절대 논점이 안 됩니다. 뭐 특별자치시 가지고 뭐 논점으로 정답으로 주고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광역지자체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이하에서는 생략해버려도 무방해요. 이거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일반행정구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 그럼 서울특별시, 특별시 아래에 두는 기초지자체는 딱 하나입니다. 자치구. 특별시 아래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특별시 안에 있는 구를 자치구.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가 2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25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라는 기초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도 자치구가 있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뭐 이런 자치구가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군도 들어갑니다. 자, 이게 특별시하고 다른 점이요. 특별시 안에는 무조건 자치구밖에 없는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도 들어간다. 그럼 우리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뭐 들어봤을까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광역시 안에는 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자치구와 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 경기도 같은 도 안에 있는 군하고 시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가평군 뭐 이런 식으로 도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는 시하고 군이 됩니다. 기초시, 기초군. 그래서 자, 이 기초지자체는 이렇게 세 가지요. 자치구와 군과 시, 각각 광역지자체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것들 이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럼 요 기초지자체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읽어요. 시, 군, 구. 자, 이렇게 씁니다. 시, 군, 구. 그 우리 공법에서 구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무슨 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안에 두는 자치구를 얘기하고요. 비자치구라는 것은 절대 언급이 없어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 공법에서 구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군수 그리고 시장. 자치구청장, 군수와 시장 거꾸로 읽죠. 시장, 군수, 구청장. 더 줄이면은 시군, 구청장 이렇게 써요. 시군, 구청장. 그래서 여자들이 기초지자체장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행정청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행정청의 위계질서. 즉 상급 행정청이 있고 하급 행정청이 있는데 그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상급 행정청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다. 그 얘기죠.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이요. 물론 우리 행정청에는 국토부 장관보다 더 위에 사람이 있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부에 수반하면은 대통령. 그 다음이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 이렇게 위계질서가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공법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일치 안 나옵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 구청장. 자, 요게 그대로 행정청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위계질서. 그래서 자, 항상 공법이 요 위계질서에 따라서 규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시장하고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요.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잘 만들었는지 상급 행정청한테 와서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시장하고 군수는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는 거냐? 도지사한테. 바로 위에 시장, 군수 위에 도지사한테 승인 받게 되고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했어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는 거죠.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고 절대 없습니다. 절대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로 위에 사람한테 승인받고 바로 위에 사람한테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공법은 요 위계질서에 맞게 딱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계질서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끔 자, 지자체장 중에서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저걸 자치권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통치, 다스려 나간다 그죠?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이 자치권의 개념이 우리 공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요자들은 스스로 관할 구역을 다스려 나가는 거죠. 즉 특별시는 책임지고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시장을 잘 뽑아줘야 돼요. 광역시는 책임지고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도는 도지사. 이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이 있다 그래요. 국가의 감독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감독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도지사하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자치권 개념에서 도 아래 있는 시, 자, 요 기초시라고 그래요. 자, 요 기초시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요.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50만 명 이상인 시를 대도시. 그 50만 명 미만인 시는 일반시. 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50만 명 이상이 되는 시를 대도시다라고 하고요. 이런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대도시장한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줘요. 이유는 저희 대도시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 수원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저 지방으로 하면 뭐 청주시라든지 포항시, 창원시 뭐 등등등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에 자 기초시인데 수원은 인구가 118만 명이요. 100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기초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수원시입니다. 그럼 원래 이 시가 인구 100만 이상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 광역시로 승격이 돼요. 광역시.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전까지 울산시였죠. 울산시가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서 울산 광역시로 승격된 거예요.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 수원도 그렇고요. 고양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인구 100만이 돼갖고 다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요. 그런데 절대 이건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왜 안 시켜줄까요? 수원이든 성남이든 고양이든 다 어디 있다? 수도권에 있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그럼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 거대 도시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광역시가 출연해 버리면 수도권으로 인구화 산업이 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저해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대신 자 이런 수원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 지방의 인구 10만인 시하고는 레벨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주는 대신 따로 대도시로 분류해서 이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자치권을 갖는 즉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원칙적으로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런데 누구까지도 자치권을 갖는다. 대도시의 시장까지.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유자들은 자치권을 갖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행정청의 위계질서 제가 그림 그려놨는데 거기 이제 시커멓게 칠한 사람들이 있죠. 광역지자체장. 그 밑에 보면 대도시의 시장. 기초지자체장 중에서 대도시장까지 칠해놨어요. 그 새까맣게 칠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치권을 갖는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들. 자, 이 자치권을 다른 말로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결정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원칙 누구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고요. 자, 신도시 개발하려고 그래요. 개발 사업에 관한 결정권 역시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구도시 재개발하고 싶어요. 재개발 사업에 관한 결정권 누가 갖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부분의 우리 공법의 권한을 이자들이 갖습니다.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자, 이유는 여자들은 한마디로 뭐가 있다고요? 자치권, 스스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공법의 권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행정청을 모르고는 절대 우리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청의 위계질서 이거부터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이 자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자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들이 엄청 많아요. 즉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은 자 시중에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어요. 그럼 이 100여 개 되는 법률을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평생 걸려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 100여 개 되는 법률 중에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실무하고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6개 법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 공법 과목에서 공부하는 법은 몇 개 법이 된다고요? 6개 법률을 공부를 하게 돼요. 6개.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을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6개 개별 법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6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자, 강의 노트 4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법 체계도 해가지고 제가 그려놨죠. 저기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박스에 보면은 맨 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놨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도시개발법, 또 옆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해가지고 총 6개 개별법을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6개 법들, 자 어떤 법들인지 간단하게 제가 제목하고 그 내용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법이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법 이름이 길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부터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자 이 법에서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부동산법이 한 과목이니까 한 과목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요? 40문제. 자 오지선다 해가지고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럼 40문제 중에서 자 이 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이 법은 출제 비중이 30%가 돼요. 30%. 그런데 이 출제 비중에 비추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우리 모든 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5개 법이 다 이 국토법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 공법의 기본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법 시험 1번부터 12번까지 딱 앞부분을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1번부터 맞추고 들어가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1번부터 틀리고 시작해요. 2번도 틀리고 있던 자신감도 없어져요.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법이 이 법률입니다. 제일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법률 한번 풀어갖고 볼게요. 맨 앞에 국토가 붙었어요. 국토라는 것은 전국의 토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토지라면은 무조건 적용하는 법이 이 법률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장소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법을 일반법이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 국토에 적용하는 법으로서 자 이름대로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자. 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하게 계획부터 수립해요. 자 이거를 선계획이라고 그래요. 선계획. 그리고 계획에 의거해서 국토를 이용 개발하자. 후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 그래서 우리 국토를 놓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자 요 법이 되고요. 그럼 요 법률은 크게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계획.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유는 계획을 잘 만들어 놔야 계획에 의거해서 국토를 개발할 때 체계적이 돼서 뭐 국토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공익을 도모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법률 정확한 이름이 이건데 이 기니까 줄여갖고 읽어요. 뭐라고 읽겠어요?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갖고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 근데 국토계획법 이것도 너무 기니까 더 줄여버려요. 저는 앞글자 그냥 따가지고요. 국토법 이렇게 부를게요. 국토법.
자, 국토법. 국토에 관한 법이죠.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법, 국토에 관한 법이니까 자, 이하에서는 국토법 이렇게 줄여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국토법에도 여러분들은 이 법률의 이름을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름도 모른다. 그 예의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자, 국토법 하면은 정확한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부터 일단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자, 이 법이 거의 한 달 가까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중요한 개념들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의 선계획,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이용하는데, 자,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죠.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고 그냥 자연환경 등을 위해서 보존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개발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을 다 내포하는 개념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국토를 개발하는데 이 개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이다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다 했는데 자, 이건 앞에다 신자 그냥 붙이면 돼요.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자, 종래에 없던 신도시 새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은 규모가 엄청난 거죠. 대규모 사업. 이거 아무 데서나 막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어디서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하는지 이런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 도시개발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 법도 공부하는데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다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법. 그럼 정비사업이다라고 써놨는데 정비한다는 말이 뭘까요? 정비하는 것은 고치는 거죠. 수리. 우리 자동차 망가졌어요. 고장 나면은 정비한다 그러죠. 자동차 정비. 그러면 정비 사업이다. 정비한다는 것은 여기서 차 같은 거를 고치는 게 아니고요. 개발된 지 오래된 구도시 지역이죠.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못 해요. 그래서 오래된 낙후된 도시 지역을 다시 개발시키는 거죠. 다시 개발.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재개발. 또는 오래된 아파트 다시 짓는 거죠. 재건축.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 이거를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 정비사업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자, 이 두 개 법률.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구도시 재개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개발 체계에 관해서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도시개발법은 그냥 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법. 자, 이렇게 부를게요. 개발법은 개발사업, 신도시 개발. 정비법은 정비사업, 구도시 재개발 체계에 관한 법으로서 자, 우리 개발 체계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개 법에서 공부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개발 체계에 관한 법들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이 법이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법을 대표적으로 공부하고요. 자, 이 개발 체계는 적극적인 거니까 시험 문제도 많아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가 출제. 그래서 개발법 6문제, 정비법도 6문제, 각각 6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전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 상태를 보존하는 거죠. 이런 보전에 관한 법으로서 농지법이 또 있어요. 농지법.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그럼 농지법은 이름대로 뭐에 관한 법이요? 농지, 농사 짓는 토지, 농지에 관한 법. 그럼 농지에 막 건물 짓고 개발 들어가면은 농지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존할 땅이지 개발할 토지가 아니죠. 그래서 농지의 소유, 보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을 농지법이다라고 하고요. 저희 농지법은 보존하는 거니까 뭐 큰 논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딱 두 문제 출제요. 두 문제. 그것도 맨 끝에 39번하고 40번 공법에 대미를 장식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보면은 이제 2차 시험지 쫙 감독관이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일단 시간 되기 전까지는 시험지 엎어두세요 딱 하는데 자, 엎어두게 되면은 맨 마지막 면에 농지법 두 문제가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시험 시간 전이라도 눈으로 한번 싹 풀어보는 거죠. 그럼 농지법 이제 눈으로 한번 풀어보는데 이 농지법은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한 문제는 쉽게 물어봐요. 한 문제는 아주 쉽게. 근데 한 문제는 또 까다롭게 아주 지엽적인 거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농지법은 열심히 공부를 했든 조금만 공부를 했든 그냥 한 문제 정도 맞히는 법이에요.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10년 동안 농지법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자,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아, 이게 10년 동안 예외가 없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공부 안 했어도 그냥 두 문제 5번 갖다 찍으면은 하나는 무조건 맞춰요. 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 두 문제밖에 출제 안 되니까 막 농지법 열을 올려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농지법은 수업 정도만 잘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 4개 법이 나와요.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자, 요 4개 법은 다 규율하는 대상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지공법으로서 일단 4개 법을 공부를 해요. 근데 부동산 하면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건물도 있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공법으로서 자, 우리가 또 2개 이제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건물공법. 먼저 건축법. 자,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자, 어떤 건물이든 건물이라는 거를 건축하려면 무조건 이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즉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구든 건물 어떤 건물이든 여기서 건물 다 들어가요. 자, 우리 주거용도의 건물이 뭐예요? 주택. 상업용 건물은 상가. 공업용 건물은 공장. 뭐 등등등 해주고 엄청 많은 건물이 있죠. 이런 어떤 건물이든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다라고 합니다. 큰 법이에요, 이 법도. 그다음에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집 있죠. 집이 제일 중요한 건물이니까 이런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법은 자, 주택이요. 모든 건물이 아니고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한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주택법은 주택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 그러면 자,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법이 건축법이죠. 그 중에서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율하는 법이 주택법이니까 자,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는 뭐가 더 큰 법이냐? 당연히 건축법이 훨씬 큰 거예요. 일반법이고요.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율하니까 주택법은 특별법이다. 이 건축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택법에서는 건설한다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은 건축, 주택법은 건설. 자, 건축이나 건설이나 다 짓는 거죠. 그런데 용어를 구분해 갖고 썼어요.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용어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자, 건축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예요. 내 집 한 채 개별적으로 짓는 것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건설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짓는 것을 얘기해요. 집단적. 그 우리 아파트 단지 뭐 몇백 세대 집단적으로 짓죠. 이때는 건축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 우리가 건설하는 거 아니죠. 아파트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단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급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하는데 종래부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였어요? 아파트죠.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은 바로 피 붙잖아요. 피 붙어갖고 이게 이제 전매 뿌리고 하니까 이 투기의 온상이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투기 방지해서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이 공급 쪽이 가장 규제 성격이 세요. 그래서 우리 9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다 나옵니다. 여기서 뭐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또 전매 제한 뭐 이런 게 다 공급 쪽에서 나오는 규제예요. 투기를 방지해서 공정하게 공급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주택법은 관리까지 있어요. 공동주택의 관리까지도 있는데 이 관리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요거는 주택관리사 시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하고 공급까지 주택법은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토지공법 4개에서 26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건물공법에서는 14문제가 출제가 돼요. 14문제. 14문제니까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사이좋게 7문제씩이 출제가 되고요. 자, 원래는 건축법이 훨씬 더 큰 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똑같은 비중으로 7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개 대상물의 대표적인 게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서는 건축법과 똑같은 비중으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주택법은 이게 전략법이 돼야 돼요. 건설 공급까지만 물어본다 그랬죠. 관리 파트가 원래 우리 주택법의 한 50% 정도를 차지해요. 주택법 법률의 50%반 정도가 관리 파트인데 이거는 아예 안 물어보니까 건설하고 공급 자 여기까지는 얼마 내용이 안 돼요.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출제는 7문제나 국토법 다음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있어도 주택법은 좀 신경 써갖고 공부하시면은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법이에요. 오히려 주택법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점수 따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 뒤쪽에 있다고 좀 무시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주택법은 오히려 거꾸로 조금만 공부하시면 점수 따기가 제일 편한 법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7개 법이에요. 6개 법.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까지. 자, 이렇게 6개 법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 용어, 우리 공법에서 쓰는 말들이 아주 생소하고 난해요. 그래서 용어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을 자 쭉 지금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지 자 오늘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